자,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나영원 선생입니다. 자, 어떻게 시험 잘 보셨습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서 문제를 오히려 맞춘다라는 표현보다는 실수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불이득을 보는 아주 평이한 시험이었다. 이런 시험일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은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틀리지 않는 그런 공부를 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뭔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시험이 나왔을 때 이거 내가 다 맞을 수 있지 보통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쉬운 시험에서도 굉장히 개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쉬운 시험일수록 기본기를 충실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거야. 오히려 공부를 갖다가 좀 약간 어정쩡하게 했던 사람들은 몇 가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오히려 약간 그 자신들이 조금 꼼꼼하게 애우지 못한 부분에서 결국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평이한 시험이었었던 만큼 여러분들 아주 고득점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아마 점수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이런 실수를 어떻게 결국 줄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제 난이도 어땠다? 엄청 개쉬웠다. 결국 몇 년간의 시험에서 정말 이런 시험은 제가 본 적이 없다. 진짜 문제를 보면서 절대로 이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그냥 답이 나오는 그냥 그런 문제들로 그냥 다 구성됐다. 거의 그냥 덧셈뺄셈만 할 줄 알면은 그냥 다 맞추는 그런 시험의 수준이었다. 한국사를 공부 조금 하시는 사람들은 다 맞췄을 거다. 생소한 거의 없었어요. 제시문도 없고 선지도 매력적인 뭔가 속이려는 그런 오답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아마 선지로만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밀한 연도 같은 문제들이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연도에 1년과 2년 차이를 물어보는 근현대사 하는 그런 문제들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 접목, 오케이?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은 무난히 좋은 성적을 분명히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아니다. 컷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라도 실수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결국 불합격을 경험하는 아주 이 치명적인 어떤 치명적인 어떤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할 건데요. 먼저 시대별 분류를 보시면은 작년과 대등소이했습니다. 전근대사 13문항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는 8문항이 나왔습니다. 전근대사 보시면은 선사 1문항. 좀 아이러니한 것은 고대가 상당히 문제가 원래 고려와 조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고대 문항이 고려와 조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현대사는 매번 똑같죠. 3문항, 2문항, 2문항, 또는 3문항, 3문항, 2문항. 평이하게 근현대사는 일정한 비율로 나와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제별 분류를 좀 볼까요? 자, 선사는 이번에 문제 보니까 옥저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올해 옥저 나온다고 찍었거든요. 옥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옥저가 부여나 이쪽 고구려는 몇 번 나왔지만 옥저 쪽하고 삼안 쪽이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다 말씀드렸는데,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고요. 압도적으로 정치사, 제가 우리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시험을 공부할 때 여러분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사를 먼저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일단 압도로 13문항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근현대사 파트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개항유 경제, 사회, 근대 문물의 수용 어때요? 개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파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런 파트를 조금 소홀하게 하셨던 분도 결국 평소에 그걸 되게 잘하신 분들과 결국 변별력 차이가 없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원래 틀렸을 텐데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 잘했던 친구하고 결국 성적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자, 경제사는 근현대사는 없었고요. 2문항 나왔는데 작년에 경제사 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5문항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경제사가 꽤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은 안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줄 거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화사가 절대로 2문항, 3문항 넘지는 않거든요. 보통 문화사는 일정하게 가고요. 정치사도 일정하게 하고 경제사, 사회사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요번에도 경제사 조금 줄이면 사회사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와, 사회사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사회사가 단 한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굉장히 체감적으로 쉽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회사는 사료 자체도 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사회사가 오히려 없었고요. 문화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에서 문화사 공부 소홀하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마 문화사 좀 어려우니까 대충 하셨던 분들은 문화사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평이하다는 얘기는요, 평소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의 입장은 평이하다는 건데 문화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문화사가 보통 한 2문항 나오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신 분이 있어요. 야, 문화사 얼마 안 나와. 그러니까 차라리 문화사는 뭐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문화사를 포기해도 돼. 나머지 공부에 좀 더 집중하겠어라고 전략을 짜신 분도 있었을 거라고. 그러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엄청난 이 누리는 이 한국사로 인해서 전략적 감으로 점수를 땄던 이 기쁨을 누리는 시기에 혼자만 소외받은 분들도 아마 꽤 계실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걸 통해 느끼는 건 뭐야?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적 사항들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을 찍어달라고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나마 그래도 이 두 개를 한번 찍어본다면 하나는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사료가 되게 길어요. 제가 항상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료가 길어. 그냥 이거 문제 풀어야 돼. 이런 식의 개념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사료가 길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미괄시로 풀어라. 사료가 길면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저도 몰라요. 그런데 맨 마지막 미괄식, 마지막에 셋째 줄까지 무조건 보시면 돼요. 그래 보니까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줘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 형, 제가 삼국사기 서문을요 반드시 외우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뭡니까? 충과 악과 결국 뭡니까? 충과 안위와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애가 충과 불충, 그다음에 선과 악, 안위를 갖다가 결국 알려주고자 함이야. 이걸 후대의 왕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이고 결국 만대에 결국 이렇게 해처럼 빛나게 하겠다라는 게 삼국사기의 탑픽 서문이야. 요 나머지 이 두 줄을 암기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걸 굉장히 쉽게 풀었다고. 그리고 이건 형들 내가 얘기하면 웃겠지만 기출문제의 이 두 가지 두 줄은 이미 나왔던 거라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도 안 된 거야. 이걸 몰랐던 친구들은. 근데 왜 그러냐면 형들이 왜 그런지 알지? 이미 봤을 때는 그랬지라고 했는데 이게 다 덮어놓고 너 삼국사기 서문 외워봐 하면 이게 안 외워졌다고. 그래서 암기하라고 내가 평소에 누누이 얘기했잖아. 형 그냥 대충 눈으로 보면 알겠지가 아니야. 형 시험장 가서는 그게 머리가 작동을 안 해.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돼 있어. 고려사 서문 한번 외워볼래 형? 형 알 수 있어? 고려사 더 중요해 사실. 시작 뭐야? 그래, 왕을 본기편에 넣지 않고 세가편에 넣은 것은 대의명분을 밝히려 함이요, 신우와 신창을 열전에 내려놓고자 함은 왕위를 도적질한 건 엄히 밝히려. 형 이거 암기가 안 돼 있잖아 형. 그래서 이거 삼국 사기인데 이렇게 다시 전략을 짜줄게. 사료가 길어. 그럼 무조건 무슨 식? 미괄식으로 풀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건 알잖아. 남북국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형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게 유득공의 발해고잖아. 근데 이 문제가 왜 쉽냐면 이 가를 몰라도 문제가 풀렸단 말이야. 이걸 몰랐다 쳐. 근데 나를 봐봐. 나는 고조선부터 고려는 아니잖아요. 남북국 시대의 유득공의 발해고는 발해를 우리 역사로 최초로 인식한 나름대로 역사서잖아. 그리고 유득공의 발해고의 특징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만주 지역까지 확대했다라는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종희의 동사와 유득공 발해고의 공통점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설사 1번, 2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단 몇 번이야? 3번이 됐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료가 어렵긴 했지. 하지만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일단 문제가 삼국사기니까 얘는 동명왕편, 얘는 삼국유사. 그러니까 안 되겠죠? 단 몇 번? 3번을 정답으로 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좀 나름대로의 난이도가 있었던 거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두 개를 배운다. 사료가 길는 건 미가시로 풀자. 두 번째, 기본적으로 가장 탑픽이 되는 역사서가 있어. 삼국사기, 고려사, 아셔? 동국통감.
동사 강목, 그리고 연려실기술, 해동역사 이 6가지가 형 고려와 조선에서 가장 탑픽이야 형. 이 6개가 안 되는데 다른 걸 하는 건 말도. 그건 어떤 거냐면 형 구구단을 모르는데 수혈하고 저기 나름대로 뭐 혼자 무슨 미적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형.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기본적인 6가지 역사서를 기출에 나왔었던 부분들을 확인조차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형이 조금 다시 한번 반성했으면 좋겠어 나는. 자, 2번째 가세요. 그래서 9번째 해설 보면 삼국사학의 발효의 특징을 묻는 거였는데 시대로 멀리 떨어져 있어 시기파기 어려웠다고 결국 뭐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삼국사학의 사료가 생소할 수 있었다. 됐습니까? 하지만 어땠다?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얘기했었죠. 자, 19번 보세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양법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야, 그 조선 아니야? 라고 했다고. 조선은 옳지 않은 건데, 아니 이것도 웃긴 게 조선은 옳지 않은 거야. 근데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야 이거 조선이잖아? 이거 조선이고 10분의 조선이니까 이거 4번 이거 고려지 이거 4번 맞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분들이 있더라고. 좀 황당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3사는 조선시대의 3사는 언론기구지 재정기구 아니야. 근데 순간적으로 조선이잖아 라고 하면 문제를 풀면 안 되죠. 여기 문제를 전시가가 있잖아. 근데 형들 이 봐봐. 순간적으로 빨리 풀다 보니까 문제가 전시가가 있고요. 농상집유가 있으니까 고려시대잖아. 근데 고려니까 1번, 3, 4 맞고 3번, 4번 다 맞잖아. 소는 결국 행정구역에서는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 곡물로 납부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곡물 부과 기준이 호단위에서 원래 공납은 집집마다 부과되는 게 맞는데 이걸 토지 단위로 바꾼 것이 1608년 광해군 때 실시된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대동법을 명확히 알고 있냐를 물어본 거야 형. 근데 이거 알아요? 대동법이 올해 탑픽이었어. 올해 대동법 나올 수밖에 없는 애였는데 대동법을 여기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형 이거 엄밀히만 고려 경제지. 근데 나는 이게 고려 경제로 안 보인다 형. 왜냐면 결국 너 조선시대 대동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나는 이게 고려시대의 경제 문제를 가장한 조선시대 대동법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 솔직히.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게 올해 제가 마지막 찍을 때 뭐라 했냐면은 조선에 분명히 수치도가 나온다고 했거든 분명히. 특히 대동법과 균역법에서 대동법이 올해 탑픽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문제가 낸 거라고. 자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양법 모급으로 조선을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식과 농상집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못 읽냐 바보냐라고 하는데 형 그게 아니라 문제가 쉬우면 빨리 풀어야겠다는 것 때문에 그 앞문장을 안 보는 거야. 집에서 혼자 이 문제 풀면 틀리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곡물 부과 기준이 뭐에서 호에서 토지 단위로 바뀌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법? 대동법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대비학습법 뭐냐? 잘 들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잘 들어. 제가 뭐냐면 어제 들어간 강물이 결국 어제 들어간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들어가는 강물이 내가 어제 들어간 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형 작년에 점수를 어떻게 맞았든 간에 결국 그 문제의 난이도나 그 문제의 수준과 내 상태가 똑같을 수가 없어 형. 문제의 난이도도 받고 내 상태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쉬워졌지.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했지? 그러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 또 하나 여기서 정말 스마트한 생각하는 게 뭐냐. 제가 바보 같은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점수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들과의 평균에서 내가 앞서가냐 늦춰가냐 앞서가냐 내가 아니면 그 평균보다 나는 도달하지 못하냐 그걸 따져야 돼 형. 남들이 95 맞는데 지가 90 맞은 게 잘한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남들이 70 맞는데 제가 80 맞으면 그건 잘하는 거라고 형. 그거를 안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올해 문제가 쉬웠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90 맞았다 형 이거 진짜 실패야 형.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체 과목에서 합격자 평균에 내가 도달을 오히려 못한 애가 다른 데서 더 점수를 잘 맞지 못하면 90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 실수야. 그럼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말은 다 할 줄 알아. 정말 다 해.
선생마다 다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기본기에 충실한 말 다 하지.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형. 어떻게 하냐고, 형. 제가 얘기했지. 어떻게 하면 알려줄게. 형, 이거 내가 몇 천만 원짜리야. 형, 1년 더면 3,500씩 날아가는 거야. 내가 형 3,500만 원짜리 얘기해 주는 거야. 잘 들어. 형,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 이름 말해. 네 이름. 야, 네 이름. 우리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름 뭐 할 때 생각하니? 잠깐만요. 잠깐. 이러니? 아니야. 자기 이름 말할 때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얘기가 나와. 그게 뭐야? 그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외워야 할 게 100개가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가장 기본적이라는 게 30개야. 그 30개를 언제 어느 때 물어봐도 이름을 말할 정도로 연습을 하라고.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 그걸 하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없다고 별로. 한다고만 말하지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도 왜 점수가 안 나고 징징거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한다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얼마나 얘기해? 내가 지엽적인 거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지엽적인 거 하다가 나 개망한다고 내가 얘기했지?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잖아. 내가 평소에 엄청 얘기했어. 내가 기본적인 것만 갖고도 분명히 뭐예요? 남들보다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거 중요한 얘기야. 형, 이거를 지엽적인 거 안 하잖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본적인 걸 반복을 하지? 그러면 내가 공부량이 줄어. 공부량이 줄지. 그러면 그 공부량만큼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형. 형, 한국사 갖고 인생을 구하려고 하지 마. 지금 기본적인 것만 갖고도 절대적으로 반복해서 열심히 하면 100점 맞았어야 돼, 이번에. 그리고 그 100점 맞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점을 맞는데 내가 필요한 공력이 30%만 갖고도 전체 5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30%만 갖고도 이걸 다 맞았지. 그러면 그 정도로 있는 남은 시간을 가지고 영어나 행정법이나 행정을 투자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 바보들은 지엽적인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지엽적인 공부를 하는 만큼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이 줄어든다고요. 근데 지엽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어? 아니라니까. 지엽적인 거 안 해도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런데,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먼저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지엽적이지 않은 걸 먼저 확실하게 했냐 안 했냐를 하라고. 이 바보들아 말할 수 없고. 지엽적이지 않은 걸 먼저 하라고, 형. 그걸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엽적인 부분을 나머지 과목까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지엽적인 거 하면 되잖아. 얼마나, 정말 너무 좋은 전략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엽적인 부분보다 기본적인 거를 중요주의 학습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 너 또 얘기해, 또 해서. 내가 뭘 했어? 기본적인 거 암기하고, 기출 문제 잘 봐라. 봐봐. 아까 어렵다는 삼국사기, 기출에 있어 없어? 그거 똑같은 사례 있어 없어? 있잖아. 있는데 맨날 기출 본다고 했지만 기출을 봤다는, 형이 봤다라는 그 흔적만 있지 실제로 기출을 본 내용들은 기억이 안 나잖아. 그게 본 거야? 그럼 뭘 보냐?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 봐서 뭐해? 기억도 안 나는 걸. 그래서 기출에 있었던 사료를 기억을 하냐 못하냐? 그래. 기본적인 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중요한 얘기 가지고 왔어. 오늘 중요한 얘기. 길은 모두 열려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다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어. 아죠? 그렇지만 결국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된 스마트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 제가 했던 말을 결국 귀 기울여 결국 실행하는 사람이야, 형. 형,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형, 내 강의를 들어서, 형 잘 들어. 오늘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형 잘. 이거 뭐 솔직히 이거 뭐 해설 강의들 잘 들어. 이거 다음 시험도 안 망쳐야 되는 거잖아. 지방자 안 망치고 싶으면 잘 들으라고. 이런 얘기 안 해준다고 아무도. 형 잘 들어. 형, 내가 절대적으로 이 바닥에서 사기극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이거 내 강의 들으면 올라. 이건 다 사기야, 형. 알았어? 그거를 믿는 건 형들이 지능이 좀 딸려서 그래. 형, 잘 생각해봐. 강의를 들어서 성적이 오르는 거야? 그러면 왜, 야, 생각해봐. 그러면 A라는 강의를 다 들었는데 왜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안 오르냐? 다 그거 들으면 다 오르는데. 내가 얘기했지? 강의를 들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 강의를 통해서 나의 걸로 만드는 사람이 오른 거잖아. 이해 갔지? 그러니까 오른 사람은 그걸 누굴 걸 들어도 상관이 없어.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 다만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을 거치느냐 안 거치냐라고. 형,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형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그냥 그 강의를 쳐 듣고 앉아있다고. 형, 강의 듣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강의 들어서 공부를 해야지. 근데 형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라고. 어떻게? 또 얘기한다. 네 이름을 말하듯이 하라고. 네 이름을 말하듯이 하라고 형. 부의 제출 행사가 뭐야 할 때 잠깐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연고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그러면 지방직 가서는 100점 맞을 수 있어.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다가 저 95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 95 맞아도 돼. 왜? 왠지 알아? 알려줄까? 평균점이 85일 거야 그럼. 형 나는 90 맞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왜? 걔네들의 평균이 80일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네가 80을 맞냐 85를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맞는 점수가 그 시험을 봤던 집단들의 평균보다 높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합격점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오늘 90을 맞았어요. 좋아하지 말고 100점 맞았어요. 그건 좋아해야지. 100점 무조건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같은 시험에서 내가 평균점보다 내가 높냐 안 높냐를 따지면 된다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95에서 100을 맞아야 돼 무조건. 그래야 합격자들의 평균점을 앞서갈 수 있어. 아마 합격자들이 아니 떨어진 애들 평균을 봐 뭐해. 합격자들의 평균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도 시험이면 아마 평균점은 90에서 95야. 왜냐면은 아무리 다 100을 맞지 못해. 그러니까 합격자들이 아마 90에서 95 사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점수에서는 90점 맞으면은 아마 조금 합격자 평균보다 뭐 비슷하던지 아니면 조금 낮던지 할 거고 95 맞으면 조금 높던지 비슷하던지 할 거고 100점 맞으면은 무조건 7점에서 한 5점에서 한 8점 정도 무조건 초과적으로 이득을 얻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자, 뭐 2022학년도 국가직 시험 이렇게 문제 쉽게 나왔는데요. 자, 다음 지방직도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 첫째, 기본적인 걸 반복해라. 둘째, 다시 한번 기출문제로 돌아가서 푸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얼마만큼 내 걸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22학년도 국가직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원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출제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원 선생입니다. 2022학년도 국가직 한국사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험 잘 보셨죠? 제 총평을 통해서 앞에서 어떤 문제가 좀 이슈가 되는 문항이고 올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총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곧바로 해설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 안에서 반드시 키워드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여기 보시면 뭐예요? 자, 시체를 감회장에서 나중에 급별을 추려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각에 안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골장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골장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나라는 누구죠? 옥조입니다. 옥조는 민며느리지 답 1번이고요. 사출도를 다스렸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부여의 행정구역을 말하고 있었고요. 소도라는 신성구역이 존재한 것은 사만의 천군이 다스렸던 일종의 신성구역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사만.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은 것은 바로 동해에 관한 이야기니까 쉽게 답을 1번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갑니다.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이거죠. 백제 역사 유적지구인데 백제 역사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 한성, 웅진, 사비, 익산에서 한성은 안 들어가요. 웅진, 사비, 익산이죠. 네, 여기 보시니까 다 웅진, 사비, 익산이야. 그래서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시, 석탑이 있었다. 맞죠?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5층 석탑이 남아있었다. 맞잖아 이것도. 이거 다 지금 뭐예요? 이거 지금 익산, 사비단 말. 능산리 고분은 분명히 어디야? 사비는 맞는데 능산리 고분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 있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지 않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한성에 있는 석촌동 고분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니까 3번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무령왕릉은 공주 송산리 고분이죠. 송산리 고분에는 총 7개의 무덤이 있는데 앞에 5개는 굴식 돌방 무덤, 뒤에 2개는 벽돌 무덤인데 그 중에서 무령왕릉에는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비석이 있다라고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답은 쉽게 3번이 틀려요. 그래서 송산리 고분은 벽돌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이 혼재되어 있고 능산리 고분은 굴식 돌방 무덤이 있으니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있을 수가 없죠. 답 3번이 맞죠. 3번. 사관은
자,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는 건 그런 거야. 항상 물론 다 알고 풀어도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선지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확실한 거를 중심을 통해서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시정기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와, 나 시정기 때문에 틀렸어 라고 말하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야. 지금 보세요. 사관원, 교지 작성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 타픽이 뭐냐면 형, 할리먼이라는 게 있어서 고려시대에 그게 바로 교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외교문서 작성했던 건데 그게 조선의 예문관과 승문으로 바뀌잖아. 예문관 같은 경우는 교지 작성이야. 그러니까 이건 예문관이야. 그 다음에 한성부는요, 여러분 뭐예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관청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정기를 편찬한 건 안 되는데 그 몰랐다 쳐.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외교문서는 누구예요? 외교문서. 외교문서는 제가 좀 전에 했잖아. 승무원이.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확실하게 틀릴 수 있죠. 2번과 4번을 좀 고민할 수 있지만 4번 보세요. 승정원은 왕의 명령을 담당하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던 비서기구니까 4번이 정답이잖아. 그러니까 설사 시정기를 편찬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1번, 3번은 확실히 아니고 승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고 그러면 답은 4번을 고르는 게 맞다는 거죠. 시정기는 뭐예요? 시정기는 각 관청의 업무일지하고 사초를 모아놓은 걸 시정기라 부르는, 보통 관청의 업무일지를 모아놓은 걸 시정기라 불러.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각 관청마다 업무에 관한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모아놓은 게 시정기라고. 이 시정기를 편찬했던 것은 어디예요? 이건 춘추가 아니라 춘추관. 이건 춘추관에서 시정기를 편찬합니다. 그래서 한성번호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답은 몇 번이었어요? 답은 4번이다. 알죠? 시정기는 춘추관에 편찬한 거니까 관련이 없다. 하지만 설사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이거 시정기를 편찬한 건 탑픽은 아니야. 탑픽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A급은 아니라고. 이거 한 B급 정도밖에 안 돼. A급만 갖고도 문제의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정기 편찬은 춘추가 아니야.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3번 갈게요. 4번이죠. 지금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얘는 연통제와 교통국이 나왔으니까 연통제와 교통국이란 비밀 행정 조직망을 가졌던 지금 단체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골라라.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활동을 위한 구미위원부를 설치해. 답은 1번이네. 근데 2번 보세요. 독립무역본부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이고 독립무역본부는 1910년대잖아. 1912년이냐 1915년을 몰라도 되고요. 1910년대 비밀결사잖아. 서울진공작전은 1908년이니까 말이 안 되고. 대한매일신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러일전쟁 때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베델이라는 친구가 만든 거니까 이거 1904년경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물어봤는데 2번, 3번, 4번은 너무 거리가 멀어. 저라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뭐 상하이식인가 충칭식인가를 좀 물어보는 뭐 이런 문제를 냈다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뭐 거의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 거리가 너무 멀었던 일을 문제 냈기 때문에 답은 쉽게 1번 고를 수 있죠. 5번 갑니다. 자, 이거 승려 올해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올해 분명히 스님 나온다. 님은 라스트신에서 찍어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올해 스님 나올 때가 됐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번에. 중국 유학에 돌아와 부석사를 만들고 문무왕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누구야? 의상이잖아. 진골 출신으로서 선덕량의 황룡사 구충목다 건립을 건영을 자장이라고 했었잖아요. 모든 것은 한마음에서 나오는 1심은 누구예요? 그래서 1심 사상으로 해서 결국 분파의식을 극복하고 결국 나름대로 분쟁을 갖다가 화합을 도모하려는 스님은 원효죠. 화엄일승 법계도 분명히 의상 맞고요. 왕어천 축국전 해초니까 안 되고. 아니 교강겸수가 왜 나오냐고. 교강겸수는 바로 고려 의천에 관한 이야기니까 관련 전혀 없죠. 답 몇 번? 2번 정답. 자 6번 갑니다. 자 당 현종 어쩌고저쩌고. 대종이 죽었어. 대조영 다음에 왕이고 그러면 대조영 다음이 누가? 무왕이고 무왕 다음이 문왕이고.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한참 지나다가 9세기 때 선왕 4명의 왕만 공부하면 된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가왕이 누구냐는 거야. 그럼 누구죠? 이건 무왕이죠. 수도를 상경으로 옮겼다. 여러분 상경으로 옮긴 건 누굽니까? 이건 문왕이죠. 해동성국은 선왕이고. 답 몇 번? 장문유로 하여금 등주를 공격해 해서 결국 어떡합니까? 흑수말가를 갖다가 뒤에서 꿰었던 당나라를 공격하겠다는 조치 아니었습니까?
답은 3번이고요. 동모산에 나라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야? 나라를 진이라 했고 이름을 발해라고 고쳤던 왕은 바로 여러 죽었던 대조영을 말하는 거죠. 답 몇 번? 3번 정답. 자,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문제에는 항상 사료에는 문제의 정답을 알려주는 키워드가 있다고. 줄줄줄 있는 게 아니야. 키워드를 잡는 거야. 형, 이거는 문화사 문제예요? 정치사 문제예요? 사실 이건 문화사야. 문화사를 가장한 정치사라고. 자,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 성종 때 완성됐어. 맞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전쟁으로 결국 누구 때?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통병, 고종 때 대전해통. 자, 그러면 성종 때 홍문관을 두어.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려 말고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이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게 뭐야? 사관원이라든지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승정원이라든지 이게 형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형 국가직에서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가 5년간 한 번도 안 나왔었다. 그래서 내가 5년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거라고 찍었던 거라고 형. 형 내가 되게 전략적으로 형 이런 거 안 해줘. 그냥 줄줄줄 가리키지 형. 다 결과론적으로 끝나고 나서 내가 뭐 다 가르쳤지. 야, 그거 안 가르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만 시험 전에 어디서 나왔는지 찍었냐 안 찍었냐를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근데 형들이 뭐 그런 판단 능력이 있어야 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지. 그러니까 맨날 뭐 이상한 짓만 하는 거야, 형. 형 이렇게 내가 옳은 얘기해도 왜 내가 재수없어 보이는 줄 알지? 내가 옳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자기 자랑하잖아. 그러면은 인간의 내가 그런 걸 싫어해. 그냥 병신 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아우 정 겸손해요. 이런 걸 좋아한다고 형 생각해봐. 재수 없어도 형들을 점수 올려준 게 더 좋은 선생 아니야? 아유 답답하게. 홍문관을 두어 지편전.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이거 되게 좋아. 지편전을 계산한 홍문관이야. 성종 맞아. 영조 때 제가 뭐랬어? 서원정리는 영조하고 고종 두 개 나오는데 다만 600개 서원은 47개로 철폐해요 나오면 그건 대원군 때 서원 철폐고 그냥 서원 철폐 나오면 누구 때도 영조 때 서원 철폐로 봐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나 맞잖아.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겼어. 화성을 축적한 건 정조 때네. 그렇죠. 근데 봐봐.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건 언제? 이거 철종이잖아. 이거는 누구 때야? 고종 때니까 해당사 없죠. 답은 4번. 삼정이정청은 철종 때 있었던 진주밀란 이후에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관청이었잖아. 이정청. 다음 8번 갈게요. 이거 뭐야? 조광조의 혈량가 어쩌고 조광조가 피해를 입었던 사화가 뭐냐는 거야. 이건 너무 좀 어이가 없었어. 왜냐면 사화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올해 사화는 좀 한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기묘사는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조광조가 시험이 국가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을사사화 쪽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찍었긴 했는데 너무 어이없었죠. 답은 몇 번? 2번 정답이죠. 뭐 답은 너무 쉬워서 볼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9번 갑니다. 자 보세요. 사료가 길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길고 풀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자? 미갈치기다. 분명히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 일갈대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결국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역사서가 없었어.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대에 물려줄 뭔가 우리가 기념할 만한 역사서를 만들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왕에게 바쳤다라는 걸 통해서 이게 이미 뭐예요? 또 왕에게 바쳤다는 것은 사찬세서가 아니야. 왕에게 바친 것은 기전체야. 근데 형 기전체가 몇 개 없어. 해줄까? 삼국사기, 그냥 고려사. 알았어요? 기전체가 없다니까 형. 근데 형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만든 건 기전체가 맞는데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이 만든 것 중에 기전체는 좀 더 신기하잖아. 그게 해독역사야. 그래서 해독역사도 기전체라는 게 개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기전체는 개인이 못 만들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항상 국가의 명을 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고 만든 게 기전체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왕에게 바쳤다는 걸 얘기 통해서 이건 김부식의 삼국사기 아니면 고려사구나라는 걸 얘기 끌어가야 돼. 신라 고구려가 나왔으니까 이건 삼국사기구나 라고 감을 잡으면 좋겠지. 보통 그렇게 풀면 되는데 형들이 시험에 가서 그렇게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래서 분명히 기출사료에 이게 있었다고. 삼국사기 서문이.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됐다고. 그래서 삼국사기야. 누구야? 김부식이죠 그럼.
나는 뭐야? 발해고. 제가 남북국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를 우리 역사로 최초로 인식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 이승휴의 재앙운기. 기억하세요? 갑니다. 그럼 뭡니까? 가는 동명의 업적을 칭송했어. 얘는 동명 한 편. 시기 따라와야지. 시기. 이거 무신직건기. 좀 더 깊게 가. 누구 직건기? 이음인 직건기. 불교를 중시로 고대 설화. 이건 삼공유사. 어느 왕 때? 충렬왕 때. 충렬왕 때 삼공유사의 가장 중요한 서문이 뭐야? 시작. 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이 기편을 맨 앞에 두고자 합니다. 이 표현.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는 우리 역사의 결국 영역, 우리 역사의 무대를 만주 지역까지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역사 두 가지. 정조 때 있었던 이종의 통사, 유득공의 발해고. 그래서 특징이 그거야. 답 3번. 고조선부터 고려에 이른 역사를 여러분, 고조선부터 고려에 이른 역사를 정리한 것은 뭐 동국 통감도 있고요. 동사 강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이게 뭔지를 몰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 몇 번이다? 3번 정답이고. 10번은 뭐예요? 제가 올해 기억나니? 이것도 진짜 내가 진짜 이런 얘기, 내가 올해 실학 나온다고 했거든. 올해 분명히 실학이 나온다. 내가 올해 실학이 왜 나온다고 했냐면은, 실학, 형 잘 들어. 내가 나온 실학이 5년 안 나왔어. 국가직에서. 그래서 올해 실학 나온다고 해. 형, 내가 라스트 씬에서 실학 나온다고 찍었거든. 그러면 내가 뭐랬냐면 중농 실학자가 나올 거다 했어. 왜 그러냐면 5년 전에 중상 실학이 나왔다고, 형. 그러니까 중상 실학이 홍대영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아마 중농 실학제에서 나올 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뭐다? 이익 아니면 정약용이다. 내가 분명히 얘기해. 난 분명히 한 얘기만 해. 거짓말하지 않아. 그래서 이익과 정약용이 나온다고 했거든. 형 잘 들어. 시험에서 올해 뭐가 나올지는 최근 3년과 5년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미출제가 나오는 거야. 실학이 비었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익과 정약용 중에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야. 지금 내가 뭘 했어 지금? 길잖아. 길어. 이게 굉장히 긴단 말이야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길면 항상 뭐로 풀라고? 미과식이야. 제한을 넘어 더 점한 자는 적발한다. 그러니까 제한을 넘어 더 점한 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걸 더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분명히 뭘 얘기했어요? 결국에 있는 그 뭐야? 하한선이야 상한선. 상한선이라고. 상한선을 이야기한 거니까 한전론에서도 상한선이니까 몇 번? 열하일기. 박지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호사설은 뭐예요? 이건 이익이니까 이익의 결국 한전론이냐 아니면 박지원의 한전론이냐 이걸 물어본 거고, 목민시선서는 정해요. 그래서 올해는 중농실학자 나온다고 했는데 중농실학은 나오지는 않았어 사실은. 그래서 중상실학자가 다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실학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어쨌든 그렇게. 알겠습니까? 야, 내가 실학을 마친 것만도 난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건 중농실학이 나와야 됐는데 왜냐? 그러니까 이거는 중농실학과 중상실학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니? 이걸 물어본 거야. 다음 몇 번? 3번 정답이지. 다음 11번은 뭐야 이거 지금? 아니 3.1운동이 벌어질 때까지를 있었던 걸 무단통치, 무단통치 10년대라고 했잖아. 그 10년대로 옳은 걸 골라라. 토지조사령 뭐야? 1910년대가 제가 법령은 웬만큼 애우랬죠. 토지조사령 12년. 답 1번이네. 창씨개명은 중일전쟁 이후. 국민학교로 변경된 것도 중일전쟁 이후.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도 중일전쟁 이후. 그래서 항상 제가 연도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일전쟁을 분기점으로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몇 번? 1번 정답. 12번은 뭐야? 아니 이거 기출을 보면 너무 많이 나왔던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아니 김구 선생께서 26년도에 뭐 만들어요? 아니 1931년도에 뭐 만들어? 31년도에 한인애국단을 만들면서 결국 이봉창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의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에도 국민당이 있다면 한국에도 국민당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1935년에 한국 국민당을 만든 거야. 김구 선생님이야. 그걸 모를까봐 결국 김규식과 더불어 남북협상을 주도하러 북한을 방문하셨던 김구 선생님이죠. 자업작 7원칙은 누구야? 여운형과 김규식이니까 안 되고, 건국준비위원회는 안재용과 여운형 선생님이니까 안 되시고, 대조선 국민군단? 형, 대조선 국민군단 내가 여러 번 했잖아. 박용만. 이거 하와이에서 박용만 선생님이 만든 군사조직이고. 다음 몇 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결국 신탁 통치에 반대하자는 주장했던 것이 이승만과 김구 선생님이라고.
김고 선생과 이승만 선생님이 별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몇 안 되는 일치하는 경우가 바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는 공통점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4번이네요. 13번 재헌국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재헌국회. 재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한 국회이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다. 그리고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재헌국회에서 규정된 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농지개혁에 관한 일 또는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일. 기억나세요? 그리고 결국 이 나라에 일본이 놓고 간 재산을 국유화하는 일, 그 다음에 사기업에 있어서 노동자 이익을 갖다가 규정하는 이 4가지가 재헌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그거에 의해서 활동했던 게 그래서 반민족 행위처벌법, 농지개혁법 이런 것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뭐야? 일본이지.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반대. 야 봐. 그러니까 재헌국회는 48년과 50년 사이인데 한일 기본조약은 65년이니까 말이 안 되고요. 7.4남북 공동은 72년이니까 50년을 넘으니까 말이 안 되고 통일제 국민회의도 48년과 50년을 훨씬 넘어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뭐냐면은 내용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너 48년과 5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닌 거를 골라 빼봐라 이거야. 그 3개를 빼니까 나머지 몇 번? 1번밖에 없는 거잖아. 문제를 이렇게 풀라니까. 이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요리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없으면 문제를 앞으로도 문제가 바뀔 때마다 못 푼다고 형. 14번은 어떻게 풀 거야? 자, 이거는 뭐 보세요. 야, 근데 이번 문제 좀 웃긴 게 대원군이 작년에도 나왔거든? 나 이거 또 나왔어. 대원군이. 무슨 대원군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좀 내가 볼 땐 대원군 올해 절대 안 나온다고 했거든? 아, 지금 대원군 나왔네? 근데 이런 건 괜찮아. 변명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대원군은 너무 쉬워.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잠시 권력을 장악했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물러났던 인물이 대원군이죠. 대원군은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대원군 집권기는 63에서 73이라고. 근데 보빙사는 83이니까 안 되고. 척하비는 71년경에 신명료 직후니까 되잖아. 항상 시기로 풀라고 이렇게. 백두산 정기비. 야, 백두산 정기비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 숙종 때잖아. 통리기무하면은 1880년이야. 그러니까 73년도에 대원군이 물러났기 때문에 통리기무함 설치했다는 표현은 무조건 되지 않는다. 문제를 어떻게 푼다? 항상 시기적으로 푼다. 모든 문제는 시기 판단에 그 정답이 있다. 야, 15번. 내가 많이 얘기했던 거죠. 계로왕이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는데 문제 2가지를 물어본다고 했어. 계로왕을 주고서 장성을 물어보든지 계로왕을 주고서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뒤지는 계로왕을 물어보든지 3명을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여기 계로왕 나왔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결국 장수에게 군사를 나누어 결국 백제를 치라고 했던 왕은 누구예요? 장수왕이지 뭐. 평화로 도읍을 천도했다. 1번 정답. 진대법은 누구예요? 2세기에 있었던 고국 천황이죠. 이렇게 진대법 고국 천황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 2세기 고국 천황의 업적 3가지가 바로 뭐야? 시작 부자세습 앤드 뭐야? 행정적 번드 뭐야? 진대법.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누가 기본적으로 네 이름을 말하듯이 반복하고 암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낙랑군을 점령했다. 한군인을 축출한 건 누구야? 미친듯이 서안평 공격했던 누굽니까? 그렇죠. 이건 누굽니까? 미천왕이죠.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했던 인물은 광개토대왕에 관한 거니까 다 몇 번? 1번 정답. 이 건물은 주심포 양식이다. 제가 이거 어떻게 써? 주심포 양식에 관련된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3가지야. 불러?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석사 대웅전. 여기서 가장 오래된 건 뭐야? 봉정사 극락전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 수도 없이. 몇 번이라고? 2번이 정답이죠. 부석사 무량수전의 가장 중요한 타픽은 뭐야? 얘는 무슨 지붕? 팔짝지붕. 왜냐면 부석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상을 되게 좋아하는 그 여자애가 있었잖아. 걔가 용대자 용, 드라곤대잖아. 걔 선묘자 선묘. 그래서 이 부석사 밑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팔짝팔짝거렸다. 팔짝지붕, 암기한 테크닉. 수석사 대용전은 거의 안 나와. 근데 굳이 말하자면 얘는 백제계 사찰 양식을 계승했다는 게 다픽. 근데 거의 C급이야. A급은 무조건 봉정사 부석사야. 가장 현존한 오래된 건 봉정사. 그렇다면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이런 거를 뭐 그런데 또 뭡니까? 1972년에 공민왕 때 중창됐다는 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 지금 부석사 맛배지붕이잖아. 부석사는 절대로 팔짝지붕이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 가장 오래된 거라는 걸 통해서도 사실 나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안 줘도 될 것 같아. 그냥 공민항의 중차 이것만 주고 나면은 뭐예요? 맛배지붕 주면은요 그러면은 부석사 무량수정 빼면은 봉정사 극락정밖에 없잖아. 여기 예산수석사 대용지 안 줬잖아. 그러니까 설사 이걸 안 줘도 여기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안 줘도 이게 답은 이걸 고를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는. 아니 물론 공민항 안 줘도 여기서 지금 두 가지밖에 없잖아. 맛배지붕은 봉정사 극락정과 예산수석사 대용전 두 개밖에 없는데 예산수석사 대용전이 없으니까 고를 수 있다고. 합천해인사 장경판전의 포인트는 뭐야? 이거 15세기 사원 건축. 해인사 장경판전에 있는 이런 게 나오지 않냐? 장경판전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고 여기 들어가 있는 8만 대장경도 세계 기록 문화유산인데 그럼 내용물이 먼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야? 아니면 이걸 보관했던 장경판전이 먼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야? 이런 거를 오히려 문제 내야지 학생들이 걸려들지 않아요? 장경판전이 먼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고 그 다음에 8만 대장이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돼요. 연도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가 먼저다 이렇게. 17번은 뭐예요? 아니 아간파천 이후 서지패를 중심으로 독립협회 얘기하잖아. 독립협회는 96년부터 98년까지만 있었던 단체야. 그럼 연도로 푸는 거라니까. 교육입국조선은 언제야? 이건 95년. 그러니까 95년도에는 독립협회가 없잖아. 홍범시사조 95년. 됐습니까? 그다음 국채보상은 1907년.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없어? 2번밖에 없죠. 물론 뭐 독립협회인가 독립문 맞겠지라고 풀려도 되지만 굳이 얘기하면 1번, 3번, 4번이 안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18번. 무신정권이 몰락했어. 무신정권이 몰락하고 공민왕이 즉위하기까지를 이걸 원간석기라고 하잖아. 망건당 충선왕, 정동행성 충렬왕, 재앙공기도 충렬왕. 그러면 1번, 2번, 4번이 전부 다 충선왕, 충렬왕이니까 쌍성총관부를 잘 들어요. 쌍성총관부를 만들었다고 해도 안 되고 쌍성총을 수복했다고 해도 안 되고 이걸 뭐 쌍성총부가 설치됐다 해도 답이 아니고 쌍성총부가 설치된 건 언제야? 1258년이니까 무신정권 몰락하기 전이야. 쌍성총부가 수복된 건 언제야? 이건 공민왕 즉위 이후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도 답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었죠? 그러니까 쌍성총부가 이거 답이 4번도 있냐? 쌍성총부가 수복됐다가 결국 정답이 돼야겠죠.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괜찮죠? 다음 19번. 이 나라에는 관리가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서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전시과가 있다. 뭐 고려죠. 고려인데 고려에는 3사는 재정을 운영한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재정을 운영한다고 하지 말고 고려의 3사는 뭐예요? 시작 화폐와 곡식 출납을 담당했죠. 제가 얘기했잖아. 나름대로 세금을 걷는 기준이 되는 문서가 호적과 양안인데 호적과 양안을 작성했던 것은 호부지 절대 3사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1번 너무 쉽게 냈고요. 뭐 생산량의 10분의 1. 원래 통일 이후부터는 10분의 1의 조세를 거는 건 똑같고요. 소라는 행정구의 주민은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서 곡물로 납부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곡물 부과 기준이 가호, 집집마다 공납을 걷는 것이 토지 단위로 바뀌었던 게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동법이라고. 몇 번 정답? 2번을 정답으로 가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키워드는 전식과 농상집에서 고려. 고려가 아닌 거니까 답 몇 번? 2번. 이렇게. 20번은 뭐예요? 신미양요. 신미양요니까 뭐예요? 71년. 가보기약 94년. 그러니까 가보기약 이전을 곤란한 거네. 을사늑약은 1905. 정미의병도 1907.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여러분 아시겠죠? 기억나세요? 재병오신,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신미양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 외세가 대원군 집권기 때 침략적 접근했던 사례가 4가지. 재병오신. 그러니까 오페르트는 전이니까 안 되고. 조미소 통상조약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82년도에 맺어진 조약이니까 몇 번? 4번을 정답으로 결국 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 좀 웃긴 게 지금 국가직에서 조미소 통상조약의 문제가 나왔거든. 이걸 또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번에 제가 이번 공무원 내셨던 분들이 그냥 조금 성의가 없었어. 성의가 없고 그냥 작년에 있었던 기출문제도 잘 안 보고 그냥 문제 좀 막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우리에게 뭐 도움이 됐는지 아니까 최소한 냈던 문제를 뭐 대형구 문제 작년에 또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이번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자. 근데 형 이거 희망을 주는 시험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내잖아요. 여기서 하나 틀린 애들은 제가 얘기했잖아. 초과적 점수를 못 맞는다고. 이건 다 같이 점수가 결국 다 잘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별로 아마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짜증났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라도 틀리는 날에는 이거 좀 어때요? 내가 이 국사로서 초과적 점수를 얻을 수 없거든. 우리가 보통 국사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걸 원했다고 남들보다 여기서 내가 10점 이상 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점 이상 벌릴 수가 없는 거야. 왜? 다 웬만큼 다 90, 95로 맞으니까 벌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국사를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좀 이게 좀 불리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셨죠? 하지만 이런 시험에서 틀린 사람은 정말 너무 아마 좀 마음이 아프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2학년도 국가직 해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